이광민의 잡지사 7월호 21번째 페이지. 앞으로 잡지사 1000회는 더 출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요즘 자나깨나 싱글벙글 밤잠을 설치고 계시다는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자, 지난 천초특강 라이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잡지사 1000회 출연권을 획득하셨는데 요즘 뭐 이렇게 밥을 안 드셔도 배부르시다면서요? 그럼요. 예, 네. 가족분들께 좀 자랑도 사실 제가 이제 하시고. 우승하리라고는 좀 상상을 못했었는데 그때 이제 상품으로 받은 스톡홀름의 풍경을 조립할 수 있는 퍼즐. 조립 들어가셨나요? 그건 뭐 1등 상품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굉장히 아니, 왜 자꾸 자랑스럽게. 1등 상품을 패싱하고 왜 부상을 자꾸 언급하시는 거야? 그렇습니다. 네.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진짜 제가 우승하리라고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이제 항상 월화수 출연하시는 분들만 해도 이제 제가 극복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아, 왜요? 추가로 데려오신 분들이 또 우리 그날 칼로 퍼포먼스가 작가님에다가 좋았거든요. 또 예. 우리 유재희 선생님이라든가 두 분 다 제가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쟁쟁했는데 생각했는데 참 그걸 이겨내고 1000회를 더 함께 할 수 있게 저에게 됐다. 만점을 주신 양양님께 다시 한번 양양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은 양양은 아니고 천안양양.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부터 차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이제 999 남았어요. 그렇군요. 예, 차고 네.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자, 오늘은 모처럼 과학계, 교육계, 증권가가 주목하는 시간이죠. 원소 어퍼 너 타임인 주기율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55번째 원소 세슘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이게 원소들의 일상 속 쓰임새를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우리 일상에서 어디에 쓰이는지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세슘 요즘에 뉴스라든가 언론에서 가장 세슘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는 세슘이 뭔가 안 좋은 물질, 그렇지. 뭔가 이 세슘이 발견돼서 뭔가 문제가 됐다 이런 어딘가에서 걸로 검출이 되면 그런 걸로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세슘 사실은 세슘 덩어리로 져 있으면 뭐 위험하긴 한데요. 그런 거 말고 뭐 물에 녹아 있다거나 어떤 화합물을 이루고 있어서 세슘을 이용해서 만든 물질이 어디 좀 있다거나 한 게 특별히 굉장히 위험할 이유가 다른 물질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비소라든가 뭐 이런 거에 비교할 바는 아닌데 네네. 왜 세슘이 뭔가 이렇게 독의 상징, 악의 상징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네. 이게 이제 방사능 물질하고 관련이 깊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보면 뭐 방사성 세슘 막. 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방사능 물질도 아니고 핵 폐기물하고 관련이 깊어서 그렇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네. 세슘 자체가 사실은 방사능을 많이 띠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흔히 뭐 떠올리는 뭐 우라늄이라든가 플루토늄이라든가 이런 거는 딱 들어도 이거 방사능, 라듐 뭐 이런 거 하면 방사선 레디에이션이 나온다고 해서 이름도 라듐이 된 거거든요. 그렇네. 그런 거에 비하면 세슘 색깔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사실은 방사선하고 원래는 연관도 별로 없었어요. 네. 19세기에 뭐 마리아 스코도스카 퀴리 이런 방사선 처음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세슘 방사능 뭔 상관이야? 별 그렇게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그런데 됐어? 이게 왜 이런 관련이 생겼느냐? 네. 우리 예전에 그 지난번에 제논 할 때도 이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방사능을 자연적으로 내뿜게 되는 이런 반응 말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굉장히 강한 방사능을 내뿜게 만드는 핵 반응을 시킬 수 있는 수단 중에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네. 그거를 평화적으로 하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동하는 원자로 속에서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키고 무기로 핵폭탄을 터뜨릴 때도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킨다. 네. 그런데 그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면 방사능 물질이 온갖 다른 핵 분열 생성물이라고 하는 별의별 희한한 물질들을 가지각색으로 대단히 맞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중에 방사능을 진 제논 같은 것도 생긴다. 현대의 연금술이라고. 이 말씀 제논 편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논은 이제 기체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를 우리가 감지를 해가지고 누가 핵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실험을 하고 그거를 민감하게 잘 감지하는 장치가 뭐 스웨덴제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빌려오고 뭐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네. 근데 공기를 타고 이렇게 건너와서 잘 확인이 되는 게 제논이 있다면 세슘이 보세요. 세슘이 주기율표에서 제일 왼쪽 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 줄에 아래 위로 있는 것들끼리 성질이 비슷하겠죠. 그렇죠. 이 줄에 있는 것들이 가만히 보시면 나트륨, 소듐 같은 것들, 포타슘, 칼륨 같은 것들이 이 줄에 같이 있어요. 그러네요. 다 물에 잘 녹는 성분들이거든요. 세슘도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물에 녹은 상태로 세슘은 잘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세슘은 기본적으로 좀 희귀한 물질이거든요. 네. 우리가 대충 뭐 예전에 초창기부터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기율표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앞부분에 나오는 수소, 헬륨 이런 앞부분에 나오는 것들이 좀
흔한 편이고 뒤로 갈수록 금, 뭐 우라늄 이렇게 뒤로 갈수록 나오는 것들이 좀 희귀한 편이다. 네. 대체로 그런 맞아요. 흐름이 있다. 네.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요. 세슘만 해도 이미 꽤 뒤로 왔잖아요. 절반 가까이 왔죠. 그것도 예. 있고 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세슘이 지구상에서 좀 희귀한 편에 속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세슘이 그렇게 잘 없어요. 그냥 대충 아무데나 찔러 봐도. 원래는 뭐 이렇게 암석 같은 데 있는 거예요? 암석 같은 데 좀 아, 있는데 예. 근데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닷물을 떠봤는데 어허. 바닷물에 세슘이 보인다라고 요거 봐라. 하면 예. 이 세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의심스럽죠. 갑자기 바닷속에서 세슘 광산이 무슨 바다에 사는 뭐 해저 외계인들이 세슘 광산을 개발해가지고 세슘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다에다 그거를 내팽개쳐 쓸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물론 문제예요. 그래도 그런데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슘이 그렇게 검출된다는 게 고농도 세슘이 검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세슘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과하면 아니 문제가 될 수가 외계인 있겠지만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뭐 외계인 자체가 사실 문제죠. 예. 외계인이 있다면 진짜 그 거의 골치 아픈 일이고. 네네. 근데 그럴 리는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갑자기 이 세슘이 어디서 나타났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네. 핵 분열 반응을 누가 일으켜가지고 그 세슘이 흘러 들어왔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그러면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나서 생기는 그 핵폐기물들 있죠. 네. 그 핵폐기물들에 그렇게 세슘이 조금씩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누가 바다에 몰래 버렸나? 예전에 90년대 이럴 때 러시아 사람들이 동해 바다에 핵폐기물을 버린 것 같다.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그랬어요? 한번 동해면 우리나라에도 다 돌아다니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하면서 언론에서 한창 좀 떠들썩해 썼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누가 몰래 그런 핵폐기물을 버렸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나요? 검색해 보시죠. 그래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 세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일본의 후쿠시마. 바닷가에서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 원자력 발전소들이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핵폐기물 성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 후쿠시마 주변에서는 조금씩 흘러나와가지고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 아니냐를 따질 때 예를 들면 수소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물이 H2O 수소잖아요. 네. 그래서 바닷물 뜨면 거기에 수소라는 원소가 있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는 금방 구분이 안 돼. 알아보기가 구분이 안 어렵단 돼.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세슘이 안 보이고 있었는데 네. 오늘은 세슘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세슘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세슘을 싣고 가던 무슨 배가 그냥 침몰해가지고 거기서 세슘 나온 걸 수도 있죠. 그런 핵폐기물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네. 근데 그럴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슘이 그렇게 많이 거래되는 물질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세슘이 보이기만 하면 네. 수산물에서 예를 들어서 뭐 광어라든가 뭐 다랑어라든가 이런 데서 세슘이 조금이라도 나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네. 조금 더 많이 나오기만 하면 혹시 이게 그 후쿠시마에서 나온 세슘이 흘러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네네. 세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거는 좀 비교적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는 소디움, 포타슘, 나트륨, 칼륨 다 화학 반응 잘 일으키는 원소잖아요. 네네. 화학 반응 잘 일으키는 원소이기 때문에 세슘이 있다 없다 감지하는 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끼어 있는지 핵폐기물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네. 일단 세슘이 있나 없나부터 한번 보는 거예요. 1차 감별기. 네. 보통은 세슘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산물 이렇게 검증하면 그냥 세슘 대부분 다 없습니다. 네네. 근데 한번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네.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확실하게 계속해서 하는 거죠. 확인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쩌다가 잘못돼가지고 만약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무슨 수산물에 세슘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막는 거죠. 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설명해봐. 후쿠시마에서 흘러나온 세슘 잘못 관리돼가지고 그 물고기까지 먹은 거 아니야? 혹시 잘못 버린 거 그러면 아니야? 세슘을 먹었다라는 얘기는 또 무슨 세슘 자체의 방사능 위협성이 그렇게까지 센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실은. 몸에 들어와도. 예, 뭐 좋을 거 없는데 네. 그게 핵심적으로 엄청나게 문제라 가지고 세슘을 보는 거는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세슘이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가지각색의 핵폐기물이 그렇지. 같이 흘러 들어왔을 거라는 지표가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슘을 안 많이 좋은 본다. 것들 중에 눈에 잘 띄는 게 세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저기 무슨 이런 인터넷 홈쇼핑 사이트에서 네. 뭐 방사능 검사기 뭐 이런 거 검색하시면 막 나오거든요. 네. 얼마 그렇게 안 비싼 제품도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수산물용 방사능 뭐 검사기 뭐 그런 거가 있으면 네. 그거를 들어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네. 방사능을 검사하는 장비가 아니라 세슘 검사하는 장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세슘의 용도는 그 핵폐기물 감별기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거 지나가기 전에 하나만 예. 하나만 아직 가시죠. 하나만 예. 하나만. 가시죠.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핵 폐기물 같은 핵 분열 반응에서 세슘이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게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후쿠시마 같은 사고 때문에 세슘 같은 핵 폐기물 물질이 이렇게 흘러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그냥 말하자면 물 속에 공기 중에 이런 핵 폐기물 같은 성분이 흩날릴 만한 것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는 아니.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힘들어요. 인공적으로 우리가 하는 활동 중에 요즘은 안 한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요즘은 안 하는데 한때라는 게 한 4, 50년 전, 한 5,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기 실험 말고요? 그렇죠. 무기 실험이죠. 무기 실험. 태평양 같은 데서 핵 실험을 하면 예. 그거 원자 폭탄을 빵 터뜨리는 거니까 예. 거기에서 온갖 핵 폐기물 같은 성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퍼지겠죠, 그죠? 그렇죠. 19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그냥 비행기에다가 진짜 핵폭탄 싣고 와가지고 땅에 떨어뜨려 보는 실험 이런 것도 막 했습니다. 예, 영화 같은데 봐도 이제 그런 거 가끔 나오죠. 네. 인디아나 존스 4편 같은데 보면 그런 핵폭발 실험하는 장면인데 인디아나 존스가 막 피하려고 노력하는 장면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 옛날에 실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바람을 타고 공기의 흐름을 따라서 온 세상에 세슘이 막 퍼지겠죠. 예. 특히 그런 방사능을 띈 핵 폐기물의 지표가 되는 세슘이 온 세상으로 퍼지겠죠. 물을 타고 가는 거 아니야? 네. 물에 녹으면 이제 물을 타고도 예, 이제 퍼질 수가 있는 예, 거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핵실험 중에서 물 속에서 하는 핵실험도 옛날에는 꽤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네. 1996년에 프랑스 군이 팡가타우파라는 남태평양에 있는 산호섬에 와가지고 아하. 핵실험을 했었어요. 네. 90년대 후반이면 되게 어떻게 꽤 보면, 최근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 최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남태평양 사람들이나 그리고 태평양에 인접해 있는 뭐 우리나라 이런 데서도 프랑스 정부에 대해서 되게 항의하는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 꽤 많이 있었습니다. 뭐 프랑스 사람들 그렇게 환경을 보호하고 뭐 지구를 지키는 일에 뭐 앞장선다 이런 말 많이 하더니 핵실험도 자기 나라 근처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태평양까지 와가지고 바닷속에서 이렇게 핵폭탄 터뜨리냐. 아니 그럴 자격 거의 뭐 프랑스령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예, 말도 그래서 안 되는데 진짜. 예, 근처에 그 남태평양 나라들이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때. 그런 거 하면 바닷속에도 이 세슘이 이렇게 막 퍼져 나가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 세계에 방사능을 띤 세슘이 과거에는 이 인공적인 이런 핵 반응 뭐 원자폭탄 이런 게 아니면 특히나 세슘 중에서도 방사능을 띤 세슘은 생길 리가 잘 없거든요. 네.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흙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지금 2026년 현재의 흙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네. 옛날 흙에 비해서 예를 들면 1930년대, 1940년대 원자폭탄이 개발되기 이전의 흙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예. 방사능을 띈 세슘 같은 게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특히나 이제 세슘이 실험이 잘 되기 때문에 그 미량의 세슘만 분리를 해가지고 실험을 하기가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 그렇구나 신기하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근데 이걸 가지고 과학의 세계가 항상 재밌고 즐겁고 신기하고 웃긴 게 뭐냐면 항상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의 정수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은 항상 뭔가 이런 특이한 현상이라든가 뭔가 우리가 피곤하게 생각하고 싫어할 만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거를 역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냅니다. 어떻게 활용하지? 그거를? KRISS 크리스라고도 많이 하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이상한 박사님이라는 과학자 분이 계세요. 조남이 비범하군요. 네, 이 박사님 이분 뭐 상도 받으시고 하셨어요. 예. 근무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이분이 2020년대 초에 쓰신 논문 중에 이분이 제일 저자로 아마 참여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세계 다른 과학자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참여했던 그런 논문인데 그 논문이 이 현상을 그러니까 이분이 애초에 이걸 연구했던 이유는
왜냐하면은 네. 한국에서 이걸 연구하시니까 뭐 후쿠시마 문제 이런 게 있고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 오염되는 문제 많다 보니까 네. 세슘을 방사능을 띠는 세슘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많이 연구를 하셨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수산물의 방사능 세슘 오염 말고 네. 예, 이분이 네. 그거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잖아라고 해가지고 감이 전혀 안 오는데. 딴 나라 사람들이 하시는 연구에 협력을 하면서 참여를 했던 게 있거든요. 이거 뭘까요? 이거 뭘까요? 모르겠어요. 뭘까요? 알려주세요. 포도주를 가지고 몇 년산인지를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네. 포도도 땅에 심어 놔가지고 자라나는 거니까 그 포도에 방사능을 띤 세슘 성분이 만약에 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원자폭탄을 개발해서 실험을 한 이후에 생산된 포도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왜냐면 이거 뭐 우리 수산물 안전을 위해서 이거를 쉽게 싼 가격에 정밀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해 놨기 때문에 이거를 역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포도주가 언제 만들어진 포도주냐? 한 120년산이라고 했는데 막 세슘 나오고 이러면. 그럼 속임수 아니야? 예. 왜 이런 거야? 따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야. 그리고 이분이 제시하신 건 뭐냐면 이게 세상에 사람들이 원자폭탄 실험을 6, 70년을 좀 많이 하고 그 뒤에는 좀 적게 하고 요즘은 그렇게 대놓고 안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면 어느 정도 더 정밀하게도 좀 알 수 있다. 그렇지. 예, 그리고 이런 실험 같은 게 다 끝나고 세슘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게 된 이후에 대해서는 또 좀 정밀도가 떨어지고 알 수가 없다. 이런 연구에 참여를 하셨거든요. 이런 연구 참여하실 정도면 포도주를 평소에 좀 좋아하시니까 아마 참여를 하시지 않을까? 이 박사님 뭐 보시고 계시다면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꽤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꽤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2020년대에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데 우리 한국의 이상한 박사님도 참여를 하셨던 적이 있다. 재밌네요. 뭐 이런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뭐 다른 용도는 없나요? 다른 용도 넘어갈까요? 사실은 이 용도를 위해서 제가 진짜 세슘 편을 진짜 수소 편 할 때부터 이제 제가 기다렸는데요. 진짜 수소 때부터 빌드업을 해오신 거예요? 이거 얘기 해야 돼. 혼자 되게 오랫동안 작업을 하고 계셨네. 어떤 얘기예요? 이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그럼 뭐 과감히 생략해. 세슘은 정말 현대 문명과 인류의 어떤 사상적 기반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상적 기반까지 나옵니까? 왜냐하면 현대 문명을 떠나서 근대 문명, 과학 문명이 시작된 이후에 인류가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한다면 역시 미터법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원래 미터법이라는 거를 처음에 만들 때는 우리가 여러 차례 많이 했지만 처음에 프랑스 사람들이 미터법이라는 걸 개발할 때는 북극에서부터 적도까지 지구 둘레의 4분의 1을 10,000km가 되게 하는 그 정도의 길이를 미터로 잡자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 파리의 방돔 광장에 가면 그 미터법 개발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만든 1미터가 요만큼입니다라고 대리석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우리 둔중공원에 세우기로 한 거잖아요. 그 동상. 이게 곽재식 1m 동상.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 에펠탑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방돔 광장에. 방돔 광장에 관광객들 많이 가는 곳이에요. 여기 아닌 게 아니라 뭐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멀지 않고 뭐 경치도 좋고 중간에 좋은 가게도 많고 해서 많이 가는 곳인데 방돔 광장 가면 이걸 꼭 보십시오. 그 방돔 광장의 1m 그 기준 그거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 후로 뭐 과학 시험, 수학 시험을 잘 치게 된다라는 속설. 그 앞에서 1m짜리 표식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뭐 키가 자란다, 뭐 자식이 키 큰 사람이 된다라는 속설 다 술술 풀린다. 이런 게 없지만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거를 퍼뜨려야 마땅할 정도로 이거 정말 세계인의 중대한 유산인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방돔 광장에 그게 있기는 있는데 세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구는 어느 쪽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산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다 이러면 길이가 좀 더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충 생각하면 지구 둘레 4분의 1 적도에서 북극까지라고 하면 뭐 괜찮은 기준인 것 같지만 엄밀하게 아주 적은 오차까지도 안 나오는 기준이라고 따지기에는 부족하잖아요. 그게 그죠?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사를 해가지고 산을 좀 갈았다라고 하면 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지구의 둘레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더 정확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 기준을 업데이트를 하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크립톤 편할 때 한 번은 크립톤 기준으로도 이거를 한번 정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대 미터법에서는 1미터라는 걸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1초 동안 네. 빛이 날아가는 빛의 속도라는 건 우주에서 항상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공 상태일 경우에 1초 동안 빛이 날아가는 거리에 2억 9,979만 2,458분의 1이 1m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요, 기억나요. 예, 무슨 몇 배장 이런 거 있었는데. 예, 그 크립톤 때 그거고, 크립톤 때 그거고, 예. 그거는 또 사라져 역사의 뒤편도 사라졌어요. 네네네네. 지금 현대의 기준은 네. 1초 동안 빛이 날아가는 거리에 한 3억 분의 1 정도, 요 정도를 가지고 이제 정하는 그런 걸로 미터법의 이 기준이 그게 지금 바뀌었거든요. 기준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1초가 뭔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옛날에 프랑스에서 처음 미터법 만들 때는 예. 미터를 먼저 정하고 그 미터를 가지고 뭐 가로 1mm, 세로 1mm, 뭐 높이 1mm 크기만큼의 물을 정해놓으면 그 물의 무게가 1g이고 미터법을 기준으로 모든 다른 단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터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현대 미터법은 우리가 말은 미터법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제일 근원적으로 정해놓은 게 그렇지. 초예요, 초. 초가 있어야 미터도 있어요. 1초를 먼저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 미터니 뭐니 이런 거를 이제 정하게 된 거거든요. 초법이네, 초법. 그래서 현대 미터법은 미터법이 아니라 사실 초법임 초법. 이거 참 초법 중년. 이게 참 미터법이라는 세계 공통의 이제 네네. 기준인데 그 네. 기준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기준이 흔들린다니. 아하.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SI 유닛, SI 단위계, 국제 뭐 표준 단위계, 국제 단위계 그렇죠. 이런 말 많이 사용하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미터법이라기보다는 국제 단위계, SI 유닛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말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터보다는 초가 더 기준이기 때문에 초법 이러면 뭐 이상하잖아요. 좀 약간 이상하죠. 뭔가 무슨 뭐 식초로 만든 무슨 제조법인가 이런 느낌도 나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표준 기본법이라는 대한민국 법률에도 그 미터법이라는 거를 미터법이라고 말 안 하고 국제 단위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세슘 언제 나와? 세슘. 1초를 정할 때 세슘이 나와요. 1초. 1초라는 우리 현대 문명의 기본인 미터법의 뿌리인 1초를 정할. 원래는 1초가 뭡니까? 원래 이거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원래는 그렇죠. 1초가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옛날 유럽 과학 문명 시대에 원래 기본적으로 생각하던 시간의 단위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네. 그래서 시간이라는 단위가 1시간이라는 단위가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시간 단위의 기준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시간보다 조금 더 짧은 단위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60분의 1로 쪼갠 단위를 작은 단위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분이에요. 분이죠. 그죠? 그리고 1분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쪼개가지고 더 작은 단위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1초를 세컨드라고 하는 겁니다. 1시간을 한 번 60분의 1로 말한 게 1분. 그거를 다시 60분의 1로 쪼갠 거기 때문에 first, second 한 번 쪼개고 두 번 쪼개고 해서 두 번 쪼개서 세컨드라고? 프랑스어로도 세콩드라고 합니다. 신기해. 스웨덴어로도 뭐 세콩드라고 하든가 그렇습니다. 두 번 쪼개서? 그렇습니다. 예. 그럼 미닛을 퍼스트라고 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뭐 사실은 미닛이 이제 작은 조각 이런 뜻이니까 그 이야기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초라는 말이 나중에 유럽의 과학 문화가 들어오면서 번역어로 생긴 거예요. 네.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각도를 부르는 단위에서 이게 먼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초가요? 시간보다도. 우리가 저 각도 말할 때 90도다. 근데 90도보다 조금 못 미치고 89도인 것 같은데 89도보다는 조금 커. 그럴 때 각도 말할 때는 89.5도 이런 식으로 10진법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89도 15분 34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각도를 말할 때는 저는 이런 것도 좀 폐지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강하게 주장을 안 할게요. 세슘 얘기 좀 해줘. 세슘. 그래서 그게 거기서 넘어온 걸 초로 알고 있는데 이게 초 나온 김에 요거 하나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예. 초라는 발음이 희한한 발음이에요. 원래 왜요? 초라는 글자가 원래 까끄라기 묘자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부스러기를 뜻하는 한자로 묘자가 있었어요. 묘.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도 1초를 мя오라고 합니다. 이 мя오, мя오 이렇게 합니다. 예. 아마 일본에서는 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까끄라기 묘자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초라고 불러. 왜 초가 됐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까끄라기 묘자의 발음이 두 가지예요. 까끄라기라는 뜻으로 말할 때는 작은 부스러기라는 뜻으로 말할 때는 묘고 1초라는 뜻으로 말할 때는 초입니다. 모르겠어요. 왜 이렇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낯설고 안 쓰이는 글자다 보니까 네. 누가 발음 실수를 한 게 그대로 자리 잡아가지고 그냥 퍼진 것 같아. 일묘라고 할 수도 있겠네 지금. 예. 천묘 특강. 뭐 그런 식으로 예. 베트남어에서도 아마 이거를 일자이라고 하든가 뭐 일제이라고 하든가 우리나라 초발음하고 좀 비슷한 걸로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현대에서는 1초를 어떻게 정하느냐. 옛날에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하루의 시간을 24시간으로 하루로 정한 다음에 그거에 24분의 1이 1시간이고 그거에 60분의 1이 1분이고 그거에 다시 60분의 1이 1초로 정했는데 네. 우리가 루비둠 편할 때 원자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어허.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도 그렇게 항상 일정할 리가 없다. 예. 지구가 조금 빨리 돌 수도 있고 조금 천천히 돌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특히 그때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달이 지구 주위를 돌아가면서 밀물과 썰물을 막 일으키면 네. 그것 때문에 온 바다가 출렁출렁하니까 네.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이러면서 약간씩 항상 차이 나거든요. 움찔움찔. 예. 그래서 지구가 돌아가는 거를 하루로 하고 그거 24분의 1, 60분의 1, 60분의 1을 1초로 정한다는 거는 엄밀하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현대에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 루비듐 편할 때도 루비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자시계를 만들어서 측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공식적인 기준이 되는 물질은 세슘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좀 그러니까 오해하기 쉬운 설명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기준이 되는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1초의 정의. 예. 그렇습니다. 네. 세슘에 이게 너무 재밌어 이거 진짜. 세슘에 뭘 볼까요? 세슘에 색깔을 봅니다. 세슘의 색깔을. 와 이거 일단 황당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쟀는데. 시간을 따지는데 색깔을 본다고. 이거 끝내주지 않아요? 황당하긴 해요. 세슘의 예. 색깔을 봐요. 순수한 세슘 덩어리는 사실은 금색빛이 나는 오묘한 색깔인데 그것만 봐도 사실 놀랍죠. 예. 근데 세슘이 금색빛이 난다는 거하고 사실 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슘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슘의 색은 온갖 세슘에서 나오는 빛들이 다 뒤섞이는 색이잖아요. 네. 모든 색깔이 다 뒤섞이면 흰색으로 보인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 빛들이 다 뒤섞인 그런 색깔이 눈으로 보이는 색인데 네.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세슘에서 나오는 빛은 그 세슘에서 나오는 그 색깔 그 빛 중에 어느 한 빛만 골라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초미세 준위의 전위 때문에 나오는 하이퍼 파인 레벨의 트랜지션에서 나오는 빛 그것만 하나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세슘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빛 중에 예. 제일 좀 하잘것없는 빛에 속하는 거예요. 아. 되게 눈에 잘 보이고 막 휘황찬란하고 막 번쩍번쩍하고 이런 빛이 아니라 네. 진짜 별거 아니게 씩 나오는 이런 눈에 안 보여요. 왜 하잘 것 없는 예, 어쨌든 해보시죠. 전파 정도로 측정되는 예. 그런 정도의 빛이에요. 예. 그런 세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빛 중에 그거 일단 하나만 뽑아내가지고 뽑아서. 그거 하나만 따로 빼내가지고 그거를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빛이라는 현상의 실체는 전기의 힘, 자기 힘, 정확하게 말하면 전기장과 자기장이라는 것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날아가는 현상이 빛이거든요. 그래서 빛이 나올 때 그거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전기장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작아진다 이걸 계속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빛이 나가고 있으면 전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걸 되게 빠르게 반복을 하거든요. 네. 그것이 세슘에서 나오는 그 초미세 준위의 전위에서 나오는 세슘에서 나오는 빛 중에 제일 하잘것없는 빛에 속하는 그 빛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 전기장, 자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네. 91억 9,263만 1,770번 반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초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91억 몇 번 반복하는 시간이 1초라고요? 1초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세슘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그 빛의 전기장이 자기장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헤아리면서 초를 따지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이렇게 초가 이렇게 빛의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얼마나 자주 이렇게 많이 바뀌느냐 혹은 얼마나 드문드문 바뀌느냐 이게 빛마다 좀 다르겠죠. 네. 그 빛이 다른 거를 전기장 자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 빈도 얼마나 자주 커졌다 작아졌다 하느냐 얼마나 뜨문뜨문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를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눈으로 봤을 때 뭘로 느껴진다고? 그게 바로 색깔로 느껴지는 색깔로. 그래서 그거를 숫자로 표현한 거를 우리가 색깔을 뭘 색깔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빨간색으로 보이면 빨간색이고 파란색으로 보이면 파란색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엄격해야 되니까. 이거 복습이죠. 그죠? 엄밀해야 그래서 되니까. 그거를 색깔을 엄밀하게 정하기 위해서 숫자로 표현하는 게 바로 우리가 주파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파수라는 게 1초에 전기장 자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 그거를
몇 번이나 반복하느냐라는 게 주파수의 정의입니다. 우리 기억나시나요? 이걸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이강민 아나운서님께서 이거 듣고 나서 진짜 생전 처음 듣는다라는 표정을 지으시길래 네. 한 이런 거 방송국에 들어오면 연수 때 그렇죠, 대충 그렇죠. 배우지 않냐고 네. 말씀드렸더니 중계방송과 때 연수를 건너뛰었다 뭐 이런 추가 합격해가지고 그런 TMI를 말씀해 주셨던 네, 그런 기억이 맞습니다. 나는데 예, 예.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예.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그래서 네. 빛이 있는데 그 주파수에 따라서 사람 눈이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안 볼 수 있는 빛이 있어요. 네. 이게 주파수 단위로 따졌을 때 4억 메가헤르츠 정도가 되면 1메가헤르츠라는 거는 1초에 100만 번 전기장 자비장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한다는 게 1메가헤르츠입니다. 예. 4억 메가헤르츠면 진짜 커졌다 작아졌다 이거를 빨리 많이 되게 반복을 하는 거죠. 그죠? 네. 4억 메가헤르츠에서 8억 메가헤르츠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빛이면 그건 눈으로 보여요. 4억 정도면 빨간색으로, 8억 정도면 보라색으로, 빨주노초 파란보 순서대로. 가시광. 그렇죠. 예. 그래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통상 일상적으로 빛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걸 빛이라고 하니까 네. 요 정도를 우리가 빛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예. 우리가 라디오 방송에 사용하는 전파도 빛의 일종인데 뭐 98.1MHz, 98.1MHz로 방송하는 방송이 어느 방송이죠? CBS 표준 네. FM이죠. 98.1MHz 정도 되는 그 정도 빛은 4억 MHz보다 숫자가 한참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빛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세슘에서 나오는 그 빛, 세슘에서 우리가 하잘 것 없는 거. 초의 예.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 빛, 네. 이거는 아까 91억 9,263만 7,770번 반복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예. 이거를 메가헤르츠 단위로 바꿔보면 네. 9,192.6메가헤르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1.8메가헤르츠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죠. 뭐 4억 메가헤르츠, 8억 메가헤르츠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통신이나 이런 거에서 사용하는 전파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빛이 세슘에서 나오기 때문에 루비디움도 사실 비슷한데 그 빛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전자회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검증을 하고 뭐 찾아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알이고 해가지고 시계를 만들기가 좋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그래.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최선인가요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이유군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2000MHz나 3000MHz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빛을 그런 정도의 전파를 네. 요즘은 뭐 5G 이동통신 뭐 휴대전화 이런 데서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빛이에요. 9000MHz 정도 되는 빛을 뭐 군용 레이더에서 사용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레이더로도 사용할 수 있는 빛인데 그걸 정밀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1초의 기준을 따지는데도 사용한다라고 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만 진짜 짧게 할게요. 하나만. 슬슬 맞출 시간. 벌써요. 하나만. 가시죠. 하나만. 학 과장님 너무 또 낮추지 마. 그래서 이게 주파수를 다른 말로 진동수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진동수라는 말을 써가지고 1초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세슘 원자가 뭐 1초에 91억 번 진동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책 같은 것도 많고 네. 정말 공신력 있는 자료 같은 거를 막 찾아봐도 세슘 원자가 막 이렇게 빨리 떨면서 근데 그 떠는 그거를 보고 뭐 얼마나 떨었냐 81억 번 떨었냐 90억 번 그러니까. 91억 번 이제 1초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설명이에요. 예. 그 기계를 만들어서 작동을 하다 보면 뭔가 진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서 그렇게 뭐 말을 하는 쪽으로 좀 흘러온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제일 기준이 되는 거는 세슘 자체가 떠는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슘에서 나오는 빛이 네. 그 빛의 전기장 자기장이 어떻게 커졌다 작아졌다 떨리느냐. 아 그거 91억 그거를 번 하는 보는 건 거예요. 쉬운 일인가요? 그거는 아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아. 왜냐하면 우리가 예. 라디오의 주파수를 98.1MHz로 맞춘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전파 중에서 1초에 9,810만 번 전기장 자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 전파만 골라내가지고 듣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춘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빛, 특히 이 야, 전파의 신기해. 빛을 어. 그렇게 조작하고 헤아리고 하는 거는 우리가 회로를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세슘 원자로 만든 시계가 네. 현대 문명의 근원인 미터법, 국제 단위계의 기반인 초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 루비듐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그 세슘이 기준이긴 하지만 네. 세슘 자체로 원자 시계를 만드는 거 이상으로 루비듐 같은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 만드는 시계가 실용적으로는 더 정확하고 싸고 작은 거를 만들기가 좋아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것도 루비듐 편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야. 분명히 이 정의를
금방 까먹겠지만 아. 1초가 이렇게 정의된다는 과정이 너무 신기합니다. 오늘 세슘- 기억해 주세요. 네. 색깔 그냥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안 몰려. 뿜어져 나오는 빛의 어어어. 색깔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 그리고 그게 신기해. 거기에서 감동만 느끼시면 돼요. 어떻게 색깔하고 감동, 시간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 감동 느꼈어요. 그 부분을 감동으로 좀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슘 누가 처음 발견했나요? 로베르트 분젠과 키르이오프라는 이 독일 과학자들을 첫 발명자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것도 색깔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헬륨 편할 때도 말씀드렸죠. 예. 원자를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원자만의 독특한 색깔들이 여러 가지로 나는데 태양빛을 관찰해봤더니 지구상에 있는 물체에서는 되게 관찰이 안 되는 빛이 보였기 때문에 태양에는 지구에는 거의 없는 물질이 있나 보다라고 해서 헬륨이 태양에 많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해냈고 그래서 헬리오스 태양이라는 뜻의 그리스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헬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거 헬륨 별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납니다. 바로 그 원리하고 비슷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을 불에 이렇게 좀 태워보면서 무슨 색깔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실험을 하다가 네네. 이 로베르트 분젠 이거 화학 실험 해보신 분들은 분젠 버너라는 거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분젠 버너. 이게 가스불 크게 나오는 실험 도구로 사용하는 건데 예. 이거를 이제 과학 실험에서 초창기에 사용해가지고 퍼뜨린 사람이 로베르트 분젠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분젠 버너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베르트 분젠이 뭐 했는지 전 세계에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을 텐데 화학 실험 한번 해본 사람은 분젠 버너 때문에 분젠 이름을 다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참 사람의 이름이 역사에 남는 방법도 참 가지각색이죠, 그죠? 나중에 그 과학 기구들 막 이런 거 유래 같은 거 한번 모아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커 왜 비커라고 할까요? 비커? 네. 비커는 사람 비커잖아요.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비커는 의외로 사람 이름인가? 비커는 비커잖아요. 네. 그럼 비크의 ER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비크는 무슨 뜻일까요? 비크. 새의 부리 같은 걸 비크라고 하죠. 그래서 비커는 이렇게 부리 같은 모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따르는 부분이. 비커라고. 샬레는요? 오늘 이거 시간 별로 없다고 해놓고 이렇게. 죄송해요. 네, 그래서 해봤는데 색깔 태워봤는데. 그래서 워낙에 이런 버너 같은 것도 만드신 분이 로베르트 분젠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물질을 불에 지져보면서 그 색깔 분석하는 실험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하다 못해서 뭐를 실험을 하셨냐면 샘물 진짜 과학 실험을 어떻게 이렇게 황당해 할까? 샘물을 지하수를 물을 더 한번 지져보면 특이한 빛깔이 가끔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샘물을 한자어로 광천수라고 하고 영어로 좀 멋있게 미네랄 워터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수병에 미네랄 워터라고 적혀 있으면 그냥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샘이라는 거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땅 속에 있으면서 돌이나 흙에 있는 그런 광물 계통의 성분이 좀 이렇게 녹아들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미네랄 워터 이렇게 멋있게 부르는 거죠. 근데 그런 성분을 물을 지져보면 온갖 그런 광물 성분이 물에 조금 녹아 있으면서 그게 타가지고 독특한 빛깔 같은 걸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아니 물을 지진다는 게 끓이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다 끓고 그 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분이 이제 물 지지는 이상한 실험을 한 건데 그렇게 하면서 보려고 했던 거는 그 물 속에 아주 미세하게 들어있는 불순물 같은 성분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싶어갖고 이런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닷물을 지져보면 바닷물에 물은 뭐 다 증발하고 뭐 별 그거 없겠지만 그렇죠.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 성분, 염화 소듐, 염화 나트륨에 들어있는 염소라든가 소듐, 나트륨이 반응하면서 보이는 빛 같은 것들이 관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실험을 이 사람은 지하수로 해본 거예요. 광천수로. 이게 의외로 무의미한 실험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지를 따질 때 이 얘기 전에도 한번 살짝 지나가면서 했었는데 우리가 생수편 하면서 얘기했었다. 물의 수지를 따질 때 우리가 경도라는 걸 따져요. 그래서 물에 미네랄 이런 여러 가지 광물에서 유래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경도가 높다. 물이 좀 더 단단하다. 샘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없는 좀 밍밍한 아무 딴 성분이 없을수록 이거는 연수다. 경도가 낮은 물이다. 단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도가 높고 미네랄이 많은 걸 좋아하는 편이다. 아니면 경도가 낮고 미네랄이 별로 없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없는 걸 좋아한다. 우리나라는 없는 걸 좋아하는 편. 그러니까 샘물, 단물이라고 하겠지. 한국어에서. 맞아. 그래서 그 이야기 말씀드렸죠. 근데 유럽에는 이런 좀 샘물 종류, 석회분이 좀 섞여 있다든가 이런 광물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게 그 지역마다 그게 막 다르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독일에 또 그런 게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지져볼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지다 보니까 간혹
되게 조금이지만 뭐 희한한 이상한 빛이 보이는 게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색깔? 예. 약간 푸릇푸릇한 색깔. 아, 근데 딴 물질에서는 잘 안 보이는 희한한 묘한 푸른 색깔. 어떤 푸른 색깔이야.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원소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빛깔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네. 발견한 원소가 바로 세슘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이 푸릇푸릇한 이런 빛깔이라는 거를 네.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읽으면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뭐 카에시우스, 예,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그냥 더 읽기 쉽게 CESIUM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네. 원래는 그래서 이게 라틴어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따져가지고 CAESIUM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색깔에서 온 이름, 약간 청회색. 약간 푸릇푸릇한데 약간 회색빛, 약간 흰빛이 도는 제가 좋아하는 그 색깔에서 따온 이름을 따가지고 원소의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세슘. 끝나는 마당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끝나는 마당인 건 그래도 인지하셨다는 게 긍정적이네요. 이걸로 끝낼게요. 자세한 거 하면서 좋습니다. 끝내야죠. 그래서 이제 이게 라틴어 발음에서 이 카에시우스 이런 발음이 나오는 말로 우리가 되게 훨씬 더 친숙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바로 카이사르가 있습니다. 카이사르랑 스펠링 비슷하다. 네, CASAR 써놓고 카이사르 뭐 이렇게 라틴어식으로 읽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뭐 카이사르 이게 이제 라틴어식으로 그 로마의 독재자이자 그 자기 다음 후대부터 쭉 황제가 되는 그 사람, 그 뭐죠? 주사위 던져졌다 뭐 이만한 그 사람, 그 가이사. 원조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의 원래는 이제 별명으로 시작한 말이 이제 카이사르인데 이거를 영어에서는 시저라고 하잖아요. 시저. 그래서 가이우스 줄리우스 시저, 가이우스 줄리우스 시저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는 그렇죠. 카이사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은 발음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세슘을 세슘이라고 해요. 세슘. 세슘이라고 해요. 시저기 때문에 세슘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묘하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세슘으로 굳어졌고, 아이고 왜 세슘으로 굳어졌어? 세슘? 이거를 그래서 이 Z 비슷한 이 발음, 요거를 살려서 발음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세슘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영어로 시즘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세슘이라고 발음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세슘 이러면 아무도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세슘으로 굳어졌고, 우리 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나트륨을 소듐으로 나트륨을 소듐으로 칼륨을 포타슘으로 이런 식으로 영어식으로 발음을 한 10여 년 전에 많이 바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이 세슘은 뭐 시지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안 바뀌고 아니 줌으로 끝나면 끝말잇기 하기에도 조금이라도 더 좋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면 슘은 슘페터로 받아쳐도 터뷴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거는 안 바뀌고 그냥 세슘으로 뭐 유착 관계가 모르겠어. 있나? 이건 그냥 대충 넘어갔나? 왜 세슘만 이렇게 견고한 겁니까? 의문의 한국어 발음이 남아 있는 게 스웨덴어로 이거 세슘이라고 하는데 뭐 스웨덴 때문에 이걸 그렇게 했을 것 같지 않고 세슘 동맹?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원소 얘기 언제? 자 10초만. 10초? 가시죠. 10초야 뭐. 세슘이 산업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용도는 포름산 세슘이라는 물질을 세슘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유전에서 석유팔 때 석유를 계속 파다 보면 잘못하면 석유판 구멍이 단단하게 굳어서 매끄럽게 이렇게 유지되지 못하고 뭐 흙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든가 뭐 구멍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막힌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참 이렇게 석유를 팔면서 구멍을 뚫고 있는데 거기에 막 이 진흙 같은 게 흙 같은 게 막 끼어가지고 뻑뻑하게 돌아가게 만든다거나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계속 해줘요. 물질을. 기름을 캐내기 위해서 땅을 파면서 물질을 계속 해주는데 맹물을 쓰는 것보다 소금물 같은 걸 쓰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냈거든요. 나트륨이랑 같은 줄이죠. 근데 이제 소금물을 쓰다 보니까 이게 금속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드릴이 좀 이렇게 삭는 거야. 우리 바닷가에서 차 타고 다니면 차에 녹 잘 쓸듯이. 그래서 소금물 말고 딴 거를 대체를 해야 되겠는데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을 찾아내가지고 이거를 시추액, 시추유체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이렇게 유전에서 기름 파면서 거기에다 섞어 놓는 그 물을. 근데 거기에서 요즘은 그래서 순수한 소금물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약품을 탄 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전을 뚫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세슘을 이용한 포름산 세슘이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가지고 이게 산업적으로 양으로 따지면 세슘이 거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도입니다. 수천 톤씩 사용됩니다. 중요한 용도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1초에 그 엄밀한 정의를 그렇게 설명해 주셔놓고 10초가 이상한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원스 오픈 타임인 주길표 55번째 세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곽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